미국 증시가 9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3분기 어린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점도 관망세를 부추겼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와 반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로 17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9개월째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장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회복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2개월 후에 1,050원 수준으로 떨어져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는 주요국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환율을 전쟁을 위한 무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서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쭉 이야기가 나왔었던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투자 심리도 조금씩 냉각되는 분위기인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외로 줄어들면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의 의구심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조정세가 나왔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내일 발표되는 고용도형의 발표가 일단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1만 1,000선대에 가까워지니까 일단 매물이 나오는데 장중한 때도 1,998까지 상승했다가 일단 밀리는 것도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다시피 수출업상과 소매 판매 같은 그 전체적인 재료들이 좀 좋게 나왔고 또 시장에서 나오는 실적들도 그렇게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전 모습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매물이 막히고 또 혼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과 또 금요일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도형에 대한 그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혼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알코아도 3분기 실적 순이익 예상 상회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상당히 시장에서는 호재성 재료도 있고 악재가 될 만한 재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호재성 재료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외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그다지 환호를 받지는 못했어요. 전일 발표된 ADT 민간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외로 감소를 했지만 아직까지 민간 고용에서는 전일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용 지표들이 단기적으로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화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과 달리 어느 정도는 그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정세를 보여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전주보다 11,000건 정도 감소하면서 44만 5천 건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45만 5천 건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또 4주간 평균을 본다 하더라도 한 3천 건 정도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고용주에서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발표된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결국 호재로서는 작용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내일 발표되는 그 고용도 영향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재료가 나오면 좀 화답을 해주고 또 시장도 전체적으로 매수를 불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쪽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아에 대해서 실적 발표 전부터 좀 투자업체들이 주가를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데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까? 일단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3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월가의 전망치보다 좀 높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 분기 순이익이 한
100만 달러, 주당 6센트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네. 전년 동기보다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주당 9센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15% 증가하면서 52억 달러를 보여줘서 이후 동안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인데 장중에는 알코아가 마이너스 1.3조 하락을 했지만은 네. 실적 발표에 나온 그 장마감 이후에는 시간외에서 한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순이익 발표가 어느 정도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모습, 물론 장중에는 약세했지만 시간내에서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첫 스타트가 뭐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해서 전일 이어졌고 또 오늘 또 알코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3분기의 어닝 시즌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용 대출이 뭐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서 가장 부분 중에 하나가 주택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네.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려면 그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30년물 같은 경우는 4.17까지 기록했고요. 또 15년물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좀 0.07포인트 하락하면서 3.75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모기지 금리가 좀 약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고용 도양과 함께 고용 동향이 좋아진다면 결국에는 낮은 저금리로 인해서 주택시장도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의 사상 최저치는 일단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출금리가 어떻게 보면 낮다는 자체는 그만큼 사람들이 수요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건설 경기와 연결되는 것은 좀 더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매점의 지난 9월 판매도 예상치를 웃돌았다. 뭐 13개월 연속 증가를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 소식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일단 9월에 그 소매점 9월 판매가 2.8% 상승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IT라든지 이중적으로 대표되고 있지만은 결국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수가 물론 단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13개월 연속 증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막바지 백투스쿨 그러니까 신학기 개업을 앞두고 결국 판매가 증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신용 경색이 어느 정도는 이제 풀려나가고 있다는 점, 또 소매점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시장이 어느 정도의 소비는 좀 진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달리 그 소비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매점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나 백화점 업체인 JCPenney라든지 메이시스 같은 경우가 9월 판매도 상당히 좋았고 이윤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고급 소매점인 니만 마커스 그룹 같은 경우도 9월 매출이 전년 대비 4.7%나 증가하면서 고급 소매점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대신에 9월에 계약 시즌을 맞이해서 또 청소년 관련 인기 의류 업체들이 좀 많은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요. 에코포럼 비치라든지 더버클, 주미지 같은 이런 업체들이 좀 실적도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분간은 결국은 아직까지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을 해서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 그 소비라든지 아니면 고용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면 결국 추가적으로 경기는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소비와 바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름대로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소비가 계속 좀 줄어드는 모습이 아니고 점진적인 상승의 증가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고용 이야기를 하면서 좀 소비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어제 나온 그런 지표에서는 소비 자체에는 그다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찾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뉴스를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금리가 또 내려갔다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어려운 것이 그 양적 완화냐 아니면은 그 시장에서 그 소비 주체의 둔화냐 이것이 상당히 좀
갑을 박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모기금리가 최저치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결국 양적 완화에서 시가장이 자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이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다른 편에서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소비가 없기 때문에, 금융 소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향후에도 뭐 시장이 금리가 내려간다면 여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금적인 부담감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비가 살아나고 고용이 좀 좋아진다면은 결국엔 주택 시장의 경기도 어느 정도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연일 환율 때문에 또 재정 장관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시비 총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각국의 환율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보였는데 어떤 내용이죠? 요즘에 시장의 화두가 이 환율 전쟁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많죠. IMF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 결국 이 환율 전쟁이 어디로 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위안화가 절상이 되어야 결국 세계의 경제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위안화 절상 압력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발표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클로드 크레시의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결국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의 점진적인 상승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을 해야 결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네. 이래야 또 미국도 여전히 달러 강세 전체를 펼칠 수가 있는데, 지금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1.39, 1.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럽에서도 이 달러의 강세가 약세가 계속적으로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로 해서는 결국에 위안화 절상이 먼저 되어야 미국도 달러 약세 정책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요번에 G20에서도 결국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의장 성명 과제로 채택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결국에는 당분간은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IMF 총재도 이 각국의 환율 전쟁에 대해서 환율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일단 시장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내용들이 다들 이 환율 전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시장에서 이 환율이라는 부분들은 자국의 돈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벌써 1114원, 1100원 이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화 강세 수혜주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달러 약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은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IMF 총재 같은 경우도 결국 이 환율 전쟁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선 거고요. 또 웬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82엔대까지 밀려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개입으로 86엔대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82엔대까지 다시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고, 또 각자 정부에서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 또 획기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율 시장에 왜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IMF 측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결국에는 위안화 절상이 먼저 되면 결국 시장은 자연적으로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에 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이 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을 더 이상 내놓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럽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영국에서도 금리 동결을 했다는 자체가 양적 완화의 지속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인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은 여전히 시장에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리 동결이 양적 완화 정책의 유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ECB 같은 경우도 금리를 1%대에서 동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유럽 증시도 혼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전체적으로 다 혼조의 모습을 보였는데 영국은 좀 밀렸고요. 프랑스와 독일은 좀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혼조의 모습으로 미증시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여전히 프랑스 자동차 메이커인 르노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부채를 줄이고 보유 중인 볼보 지분을 매각하는 이런 호재가 나와서 르노가 강세 패턴을 보이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상승 반전하는 데 힘을 보태줬고요. 대신에 뭐 스웨덴의 볼보 같은 경우는 르노의 지분 매각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럽 증시에도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것이 소매점인 막스 앤 스펜서가 판매 실적 호전에서 5%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소매점의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소비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내수 관련 업종들의 좀 강세 패턴이 좀 더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럽 증시도 체크해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달러화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조정을 크게 겪었습니다. 뭐 금값, 은값, 상품 가격도 최근에 좀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상품 시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국제 유가나 상품 시장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네. 뭐 금값도 1,350달러를 돌파했다가 지금 1,335달러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뭐 달러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가도 81.67달러로 소폭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아직까지 달러 약세가 용인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위안화 절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으로 이 유가라든지 금값은 상승세를 뭐 추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단기적인 하락은 이어졌지만 결국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았던 점이 우리에게 좀 생각해볼 만한 일이고 또 금값 같은 경우는 지금 1,350달러를 오면서 같이 갔을 때 1,400달러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열어놓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안전자산 수요에 대한 증가도 이어지고 있고 또 시장이 양적 완화를 한다면 그만큼 양적 완화에 따라서 대체자로 결국 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오늘은 급등 이후에 금, 은, 그리고 유가도 좀 밀리긴 했지만은, 또 달러하고 좀 어느 정도 강세로 반전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매물이 나왔지만 기조 자체는 여전히 상품 가격 시장도 상승 트렌드의 유지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나올 미국 쪽 지표 그리고 또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일단은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이 고용 동향, 왜 미국에서 이 고용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가 하면은 고용이 결국 소비와 연결되고 소비가 결국에는 소비 증가가 기업들의 생산성을 유발시키고 이것이 건설이라든 주택시장도 함께 연결되는 연결 고런 순환맥의 매체가 되기 때문에 이 고용 동향을 우리가 체크합니다. 물론 뭐 도매 재고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지만 결국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데 실업률은 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민간 부분이라든지 비농업 부분, 서비스 부분들의 일자리도 그렇게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고용 동향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뚜껑을 열어보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발표되는 이 고용 동향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 동향이 좋게 나오면은 미증시가 19,100선대에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고용 동향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또 이것이 좋게 나왔을 때는 미증시도 11,000선대를 돌파해주는 하나의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계단식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11,000선대를 돌파해주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네. 기조 자체는 우상향의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뭐 시장이 환율 전쟁이라든지 뭐 어수선한 부분들 또 고용 시장도 아직까지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고 시장의 소비 패턴도 아직까지는 좋아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미증시가 벌써 11,000선대까지 오고 있고 우리 증시도 1,900을 돌파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선행 지표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000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란도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과 맞물려서 미국 증시의 상황도 저희가 체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상암 DMC잼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조정이 나왔어요. 네네.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전기전자 업종만 보자면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지만 사실 기계업종 같은 종목은 또 전기전자 업종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한 4조 8천억에서 5조 4천억 사이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점점 하향됐었죠. 이제 4조 8천억이나 심지어는 이제 4조 7천억까지 예상하는 리포트들로 이제 점점 하향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진 5조 원대 초반의 영업이익은 사실상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만 근간으로 봤을 때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4조 8천억 원이라는 예상치의 하단에 근접하는 이러한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이 어닝 쇼크로 좀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 2.9%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 하루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지만, 사실상 약 3거래일 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2거래일 전에, 그러니까 전전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막판에 2.6%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혹시나는 삼성전자 실적이 혹시나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막판에 반영되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주가가 막판에 2.6% 급등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어닝 쇼크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 전날 막연한 기대감들이 그냥 수포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3분기에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또 반영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그동안 19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은 환율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환율이 지금 전일 1114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110원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환율이 1110원까지 10원대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전반적으로 이제 충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이마저도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DRAM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LCD 패널, LED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모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부진 여파로 해서 전일 전기전자 업종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좀 아랑곳하지 않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산그룹주와 STX그룹주인데,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주와 STX그룹주가 움직이기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주죠. 이 조선주가 먼저 2년 6개월 신고가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지난 경기 사이클에서 이 조선주와 함께 움직였었던 것이 이제 두산그룹주, SX그룹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좀 재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의 호황, 이런 개선, 이런 전망을 그리는 리포트가 9월 30일 날 좀 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시장에서 새삼 부각되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성격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조선주와 두산그룹주, SX그룹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프라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인프라 산업을 대표하는 이러한 종목군의 최근 급등 현상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규정을 해나가느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뭐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들의 급등을 주도주의 변화다, 즉 IT와 자동차에서 뭐 이런 인프라 산업군으로 재차 주도주가 변화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T나 자동차가 급등한 이후에 이러한 종목군들, 인프라 산업군, 후발 종목군들의 갭매꾸기 정도로 해석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는 뭐 양상은 천지 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양상을 뭐 간단하게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자동차와 IT를 대표하는 종목을 먼저 보겠는데요. 네. 2007년도에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때 대비해서 지금 기아차의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15,000원권 대비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 38,000원으로 굉장히 높은 주가 상태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럼 결국에 뭐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기아차 같은 종목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만 원이 되지 않는, 즉 6만 원권에 있었던 2007년의 고점을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 크게 부진하긴 했지만 여전히 훌쩍 뛰어넘는 그런 주가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들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조선주 중에 시가총액 1위인 그 현대중공업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2007년도 고점권역인 50만 원권역 대비해서는 뭐 여전히 부진한, 최근에 뭐 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죠. 네. 다음으로 뭐 바로 직전에 강세를 보였었던 호남석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고점 16만 원권역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기아차나 삼성전기와 같은 그 IT나 자동차보다는 그 강세의 정도는 약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이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두산그룹주라든가 아니면 SX그룹주들도 마찬가지 양상인데요. 네. 2007년도 고점 대비하면 여전히 한 반 정도, 하락폭의 한 반도 회복하지 못한 이러한 주가 양상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조선주라든가 전일 급등한 이 두산그룹주, SX그룹주 이러한 그 인프라 산업군의 급등 성격은 여타 산업군과의 갭매꾸기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급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피로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매 추이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럴수록 시장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 급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시장 대응하는 거는 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팔고 뭐 조정이 나타나면 뭐 또 다시 사고 뭐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뭐 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 시장이 올라가는 이 패턴을 보면 물론 2007년도에도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2007년도 급등장에서도 기회를 주지 않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일어났지만 최근에 그러한 성격들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제 뭐 팔았지만 거기서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뭐 이러한 종목들은 그 추세가 좀 확실히 꺾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도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종목군들 어떤 걸 선택할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지어서 어떤 종목군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매교 확산 국면의 영석이다. 이 후발주들의 갭매꾸기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두산그룹주라든가 뭐 조선주들 그리고 SX그룹주들 사실상 뭐 여기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가권역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시장의 갭매꾸기 현상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부분에서 상승률 측면에서 상승률이 좀 미진한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약간 소외가 됐으면서 최근에 이제 매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인프라 산업군의 주변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군들로 오늘 뭐 두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인데 네. 대표적인 것이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이제 피칭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하이로코리아라든가 성광밴드, 네. 태광, 태웅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SX 그룹주들인데 여기에 속하는 종목으로는 뭐 타픽으로는 S&T 중공업, 네. 그리고 S&TC, S&T 홀딩스, S&T 대우, S&T 모터스 뭐 이러한 종목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너무 하나를 딱 꼽아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중에서 뭐 S&T 그룹주 중에 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그룹주 중 뭐 S&T 홀딩스, S&T 그룹의 순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적은 주로 전반적으로 S&T 그룹 전반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의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습니다. S&T 홀딩스 같은 경우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핵심 자회사 세 군데의 최근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 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산 부분과 그 차량 부분 그리고 공작 기계 및 소재 부분으로 이렇게 사업이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좀 나뉘는데 네. 2분기에는 방산 부분의 호조 속에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차량 부분 역시 S&T 대우의 그 호조세 속에서 그 증법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인프라 산업군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회복이 더뎠던 이 공작 기계나 소재 부분 역시 그 개선세를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S&T 대우인데요. S&T 대우는 그동안 그 자동차 부품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처가 현대 기아차보다는 이 GM으로의 매출이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의 여타 자동차 부품주들이 모두 2007년도의 고점을 모두 돌파했는 반면에 네. 이 S&T 대우는 여전히 어제 뭐 강세로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2007년도 고점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GM이 실적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또 이 금융위기 이후에 다임러라든가 푸조 그리고 상해 폭스바겐 등으로 매출처 다변화를 좀 시도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의 성과가 하반기부터 서서히 실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그 자회사 중에 하나인 그 S&TC인데요. 네. 이 S&TC 같은 경우는 그 플랜트 산업의 최근 이제 개선 움직임. S&TC 같은 경우는 뭐 원자력이라든가 화력 뭐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좀 또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국내 대기업인 뭐 그 대림 산업이라든가 GS건설 뭐 이런 기업들과 함께 이 중동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반기에 실적이 크게 부진했는데 이게 그 수익성이 낮은 그 매출이 한꺼번에 좀 인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하반기에는 보다 수익성 높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수주잔고가 현재 2천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에는 좀 확실하게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T 중공업, S&T 대우, S&TC 핵심 3개의 자회사 모두가 하반기, 특히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들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는 S&T 홀딩스를 오늘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간단히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 홀딩스의 일간 주가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S&T 홀딩스의 주가 차트에서 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에는 14,000원권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2월에서 약 4월까지 이 14,000원권역에서의 상당한 지지력을 보여주다가 이탈한 이후에 재차 7, 8월에 이렇게 올라설 때 또 네. 다시 14,000원권역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9월 달에 이거 14,000원권역을 돌파한 이후에 최근 지지력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가 전일 큰 폭의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수가로는 전일 뭐 종가보다 100원 정도 아래인 가격인 14,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가격으로는 뭐 지지권역이라고 볼 수 있죠. 14,000원 가격 라인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권역으로는 뭐 2만원까지
직전에 이제 그 고점권역, 일시적인 오버슈팅을 제외하면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원권역까지 하반기 실적 개선세라든가 뭐 2011년에 개선세 그리고 최근에 이 인프라 산업군의 주가 동향 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뭐 단숨에라도 뭐 올라설 수 있는 주가 상태다. 그래서 그다지 큰 목표 주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가격 자체가 뭐 저항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무리 없이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T 홀딩스를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라흥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경기 둔화에 따라 5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SD 가격 추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실적도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불안에 대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를 만들어주는 등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켜 최대 1조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웨덴 할리와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마리오 바르가스를 선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고은 시인은 이번에도 안타깝게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지주 사태라고까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중 라흥찬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과 관련해서 일단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네, 어제 감독당국이 전격적으로 라흥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금강 검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네. 또 라 회장의 차명 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의 전 현직 임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라 회장이 50억 원을 차명 계좌를 통해 박연차 씨에게 송금한 것인데요. 네. 노무현 정권 당시 실세였던 박연차 씨에게 LG카드 인수권 등을 봐달라면서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현장 조사 결과 라 회장이 차명 계좌 개설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신한지주 측이 라 회장이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사자는 3에서 5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할 수 없게 되는데요. 중징계의 경우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경고의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 문책경고는 현 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징계를 받게 되면 라 회장은 회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즉 회장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 직무정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한금융지주는 지배구조에 커다란 회오리 바람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수를 진행하던 중 라 회장이 2007년 타인명의 계좌에서 50억 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의 전달 사실을 파악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라 회장의 행위가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감원은 지난 8월 갑자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신한은행 검사팀을 파견한 다음 한 달 동안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 신한금융지주가 지금 여러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좀 이렇게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어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3분기 실적도 있지만 일단 향후 전망이거든요. 4분기 쪽도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예, 3분기도 좀 예상 실적 시장 기대치를 못 미쳤지만 4분기에도 썩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낮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서 5조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3, 4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액 40조 원, 영업이익은 4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지난 2, 4분기에 비해 매출액은 5.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2%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당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안팎이 될 것을 전망했지만 이런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이는 지난 3, 4분기 LCD 가격이 9%가량 하락한 데다 가전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때문인데요. 반면 반도체 및 휴대폰 사업 부분은 선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4, 4분기 실적 역시 LCD 가격의 추가 하락 및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가전사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 사업부의 실적이 3, 4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 4분기 실적, 일단은 뭐 LCD 가격 하락 등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배추값인데 예. 지금 이렇게 배추값이 많이 오른 주범으로 유통구조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배추가 금치가 된 데는 뭐 네. 중간 유통업자들이 농간이 많았다는 지적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농산물 가격 불안이 심해지자 중간 유통업자들이 가격 급등의 주범을 몰리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개선할 유통구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통 전문가들은 채소 산지에서 밭대기로 산지 유통 물량을 싹쓸이하는 산지 수집상을 대체하는 중간 유통기구가 필요하며 농협 등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돼서 네. 중간의 위험을 어느 정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김기태 협동조합 연구소장은 채소 가격 급등은 산지에서의 날씨와 생육 등 재배기간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농가와 산지 수집상들이 전적으로 도맡아 안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네. 농협과 정부, 지자체 등지에서 위험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즉 지금은 산지 수집상 이제 중간 유통업자들이 가격 급등에 대한 위험이나 아니면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모두 도맡아 떠안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말인데요. 김한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번 배추 파동과 같이 중간 업체들이 유통 물량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게 되면 네. 언제라도 농산물 가격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구조 개선책을 강구 중인 정부도 산지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중간 유통 기능을 강화하는 데 공감하고 있는데요. 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생산 조직을 키워서 유통업자들과 대등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배추값도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이번엔 통신비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KT가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예. 어떤 내용이죠?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서 고객들에게 약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서울 YMCA는 이와 관련해 어제 KT의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KT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인데요. YMCA는 KT가 소비자들에게 최대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네. 감독기관인 방통위에서 이를 방치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KT는 지난 2002년부터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무단으로 집, 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켰지만 방통위에서는 시정권고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제가 된 정액요금제는 집, 전화 가입자의 1년간 월 평균 통화료에 1,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더 내면 시내 또는 시외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즉 KT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 가입시키면서 월 통화료의 추가 금액 부분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얘기인데요. 네. YMCA 한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KT의 요금제 무단 가입과 관련된 민원이 250여 건에 이른다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지를 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전화 소비자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무단으로 가입된 사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이유로 무단 가입 사실 확인과 요금 환급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 1조 원 가량이라고 하니까 이 비용상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소비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하는데 KT 측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고 대책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KT 소식까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인가. 뭐 여기에 큰 관심을 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고은 시인 도전이 또 좌절됐죠. 네, 고은 시인의 도전이 올해도 실패했는데요. 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는 페루의 작가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유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고은 시인은 이번에도 수상에 실패했는데요. 스웨덴 할리먼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마리오 바라가스 요사의 문학이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저항, 패배 등에 대한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를 2010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라틴 아메리카인이 노벨 문학상 수상한 것은 지난 1982년 콜롬비아인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수상한 이후 처음입니다. 후보군에도 오르지 않은 그의 수상은 예상 완전히 뒤엎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당초 AP통신과 스웨덴 현지 언론들은 고은 시인과 시리아의 시인 아도니스를 올해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았었습니다. 마리오 바라가스 요사는 지난 1966년 홍등가 시민들의 삶을 다룬 소설 녹색의 집을 발표해서 네. 페루 국가상과 에스페냐 비판상들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입니다. 네. 고은 시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 좀 아쉽게 됐고요. 뭐 후위를 또 기약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쌤 증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소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게 또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이 될지도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쌤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